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경제 시그널 10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고 있죠. 우리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제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 조선주가 일부 쉬어가자 그 시선이 2차 전지나 여타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화학 그리고 식품 쪽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조금 주춤하자 지수 자체는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1% 이상의 강한 상승 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강세에서 이게 이제는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 코스닥도 이제 오를 때가 됐다. 코스닥이 900을 넘어서 1000이 가는 그 시대를 다들 염원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코스피와 키 맞추기의 행렬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부 잠시 후에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내용 하나씩 점검을 해보죠. 멈추지 않은 AI 돌풍, 반도체와 전력 이야기를 최근에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전력 관련한 종목들은 오늘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효성중공업 정말 덩치가 큰 기업이죠. 300만 원 목표주가 나온 가운데 오늘장에서도 장중 초반에 3~4%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는 어느새 25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은 SK하이닉스 등이 워낙에 과열된 주가 때문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자 시장에서는 매물이 좀 출회가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오늘장에서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한 데 반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데 또 내일은 AMD 등의 실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 쉬어가는 모습들은 어쩌면 그간의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러쉬가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SK증권의 한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10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를 17만 원을 제시한 건데요. 리포트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죠. SK증권의 한동희 애널리스트의 보고서입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7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이제 메모리는 PR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메모리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 반도체 종목들을 그동안의 주가 흐름을 무엇으로 책정을 하느냐, 뭐를 보면서 고평가다, 아니다, 저평가다 이런 방식을 취하는 하였는데 퍼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퍼를 또 여러분들이 이런 거 계산하면 조금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퍼가 높을 때 사고 낮을 때 판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이제 반도체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퍼가 높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매수 의견과 함께 지금 업황에 있어서 정말 슈퍼사이클에 접어든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사이클 내에서 메모리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시장에서의 아주 큰 호재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영향력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HBM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삼성전자의 밸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는 100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어제 노무라 쪽에서 85만 원 제시한 것도 정말 높은 가격이었는데 SK하이닉스 100만 원. 이거 정말 현실적인 숫자 맞는 거죠. 예, 이 부분도 역시나 이제는 메모리 퍼라는 제목으로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공급 부족과 맞물린 장기적인 수요 강세 국면은 앞으로 메모리 산업에 있어서의 선수주 그리고 실적의 후 증가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흐름이다. 실적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을 모두 겸비한 SK하이닉스를 현재 주가 50만 원대 중반이었는데 당시 나왔을 때 50만 원 중반이었는데 지금 목표가를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자, 과연 한동희 애널리스트의 이야기처럼 이 100만 원과 17만 원을 언제 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목표 주가는 당장에 오래 간다라는 게 아니라 12개월치 전망치입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에 발맞춰서 언제가 이제 12개월 후가 아니라 정말 올해 혹은 내년 상반기에 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러한 업황에 있어서의 이 호재가 사이클이 어디까지가 고점일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목표 주가의 추이는 지금 삼성전자 17만 원이 아니고 앞자리가 2로 변하는 그리고 SK하이닉스도 100만 원이 이례적인 게 아니라 평균적인 것인 그런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거라는 게 여의도의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 가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계속해서 이 고점에서 고점을 높이고 있는 관련한 반도체 대형주들을 계속 홀딩을 하실 수 있는지, 홀딩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흐름도 좋죠.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긴 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 SDI의 3조 원 규모의 테슬라 ESS 관련한 배터리 공급 소식,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내용을 봤더니 아직 계약 체결을 한 건 아니고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미국 테슬라의 수조 원대, 요거는 이제 한 3조 원 정도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최소 3년 동안 10기가와트 안팎의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전해졌고 연 1조 원에서 많게는 1조 5천억 정도로 규모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따르면은 테슬라 생태계와 들어간 것에 관련해서 향후 전기차나 휴머노이드 또 우주선 등의 협력 범위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이제 삼성 SDI가 아니라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7월에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 ESS 배터리 관련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미에서 ESS 쪽에 있어서의 사업을 활발하게 이미 하고 있는 LG엔솔, 그리고 이제 막 첫 삽을 뜨기 시작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포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은 밸류를 주고 있긴 한데요. 관련해서 차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 보여주시죠. 지금 ESS 얘기는 제가 이런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자주 보여드립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누적 설치량의 숫자와 지금 2030년, 지금으로부터 5년 뒤에 있어서의 누적 설치량은 숫자 단위 자체가 다르죠. 그리고 이 배수가 거의 10배 이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한 수요는 계속 풍족해질 거고 관련한 기업들에 있어서의 수주가 더욱더 늘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데 어떤 기업들이 더 많이 빨리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LG엔솔을 가장 또 선두 주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삼성 SDI 쪽으로 약간 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수급을 보면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어떤 변곡점에 있는 것 같거든요. 수급 차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삼성 SDI에 대한 투자자들의 누적 순매수 추이입니다. 2023년부터의 자료인데요. 검정색 줄이 외국인, 그리고 빨간색 줄이 기관, 점선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개인은 2023년부터 꾸준히 삼성 SDI에 대한 투자를 더 확대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죠. 샀다 팔았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고 외국인은 오히려 계속 팝니다. 그러면서 외국인에 있어서의 비중이 지금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두고서 외국인이 삼성 SDI에 관심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최저치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 다시 좀 반등의 실마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과연 개인들이 열심히 사모으고 있는 삼성 SDI의 주가 향방은 향후의 에너지가 외국인의 자금에 의해서 혹은 기관의 자금에 의해서 흘러갈지 아니면 여전히 강하게 베팅하고 있는 개인 자금에 의해서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개별 종목들 이슈입니다. HLB 그룹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전체적으로 HLB 제약 등의 종목들이 오늘장 모두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2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HLB 주주분들은 미국 FDA의 승인 소식이 가장 목마르실 텐데요. 그 승인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건 뭔가 긍정의 시그널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죠. 보니까 영국계 자산운용사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했죠. 영국계 자산운용사 LMR 파트너스로부터 1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투자 유치 소식이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더욱더 기대감을 만드는 요인이 됐고요. 사실 HLB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분위기가 코스닥을 또 더욱더 상승시킬 수 있게 될지 여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경제 시그널 10 헤드라인 10가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밤사이 전해졌었던 소식이죠. 미국 정부가 UAE에 수출을 허용했다. 어떤 수출을 허용했냐 했더니 칩 수출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랐고요. 신고가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1억 4천으로 엔비디아 랠리에 개미들 한박 웃음을 짓고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이야기인데요. 관련해서 이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도 톡톡히 받고 있죠. 현대오토에버가 정의선 회장과 엔비디아 CEO의 회동 이후에 현대차 그룹이 최신 AI 가속기 블랙웰을 5만 장 확보했다는 소식 가운데 이 거래일 만에 약 40% 급등을 했습니다.
이번 엔비디아와의 AI 동맹으로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에 버금가는 AI 데이터 센터 역량을 갖출 기반을 마련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GPU의 구매 대행, 그리고 데이터 센터 구축, AI 애플리케이션 제공 등 AI 인프라의 핵심 역할을 구축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호재와 더불어 3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강세장 이어지자 황제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슈퍼랠리의 본격화에 대한 기대감을 더 만들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어제 4,200선을 돌파한 그러한 강세장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가 100만 원 이상의 황제주가 연초 전무했던 것에서 6개로 급증을 했고요. 최근 두산이 101만 8천 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황제주 대열에 새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황제주 중에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기업이 바로 효성중공업인데요. 3분기의 실적 호조 그리고 빠른 이익의 성장 속에서 이와 함께 목표 주가가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다음 황제주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들은요. HD 현대일렉, 지금 아직까지는 90만 원대죠. 그리고 AI발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로 지금 목표 주가 100만 원까지 상향된 SK하이닉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년 사이에 주가가 200%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1년 사이에 주가가 200% 이상 폭등했다. 이게 시총 2위 종목이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우리 시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젠슨항 엔비디아 CEO 방한 등의 호재로 급등세가 계속해서 연출이 됐죠. 그러면서 한국거래소는 4일부터 투자 주의 종목으로 SK하이닉스를 지정해 나섰습니다. 이번 지적은 단기 주가 급등과 함께 특정 계좌들의 매수 관여율이 높았던 것이 주된 사유로 꼽히고 있고요. 주가의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매매 거래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주가가 무려 25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총이 451조 원을 넘어서는 등 AI 반도체 대표주로 부상했으나 단기 과열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의 경계심도 더불어서 커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금값 이야기인데요. 급등한 금값의 숨고르기,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국제금값은 미중 간의 정상회담 이후에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으로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4,000달러 선 위아래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하락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금값의 상승세를 예상하면서 에이스, KLX 금현물, 타이거 KLX 금현물 등 금 관련 ETF의 대규모 저점 매수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 및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덕분에 금값이 내년에는 5,000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섯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이슈 좀 더 볼까요? SK하이닉스의 베팅이 적중됐다. 개인 투자자들이 웃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최근에 SK하이닉스 지금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카페에 가도 전화 통화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SK하이닉스 30만 원대에 샀는데 지금 2배 됐어. 이런 통화를 하는 실제 사례를 저도 목격을 했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한방 웃음을 짓고 계시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달에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3조 5,673억 원을 의수하면서 집중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가는 이 사이에도 한 달간 60% 이상 상승을 했고요. 11월 첫 거래일에도 11%대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입꼬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는 47만 원대 후반으로 현주가 60만 원대 대비해서 약 29% 높은 평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는 AI 메모리 관련한 슈퍼 호황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에 따른 호실적의 영향으로 실적 전망이 매우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증권가에서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상향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현재 구간 SK하이닉스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3%까지 낙폭이 확대되면서 6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의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59만 9천 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7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 엔터주의 강세를 만들었는데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 가수의 대규모 공연을 제안하는 등 한알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일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인 바가 있었죠. 특히 JYP 엔터테인먼트는 박진영 대표가 정상회담 만찬에 참석해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소식과 함께 신고가를 장중에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한알령 해제를 확신하기는 아직까지는 이르지만 문화적인 교류의 강화에 실마리가 포착된 만큼 엔터테인먼트 관련한 또 미디어 전반에 수혜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장 엔터주는 흐름이 어떨까요? 엔터주 전반적인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상승했었던 종목들이 하락 전환한 종목 눈에 많이 띄는데요. 그럼에도 하이브의 주가는 0.4% 강세, 반면 JYP 엔터테인먼트, SM, YG 엔터테인먼트는 1에서 2%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주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가 구조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의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장중 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최근에 나타냈었죠. 그러나 삼성전자 등 다른 국민주와는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는 모두 2021년 최고점 대비해서 크게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네이버는 최고점 대비해서 약 40%, 카카오는 60% 이상 하락을 한 상태인데요. 현재 네이버의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겨우 0.12%인 반면 카카오의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28%로 여전히 대규모 손실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3분기 양호한 호실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AI, 신사업 확장,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 해소 등에 더해져서 주가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네이버 카카오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네이버의 주가는 2%대 하락하면서 26만 8,500원 기록 중이고요. 카카오도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 현재가입니다. 0.62% 상승세 보이면서 6만 4,900원 기록 중입니다. 9번째 소식은 원전 관련한 얘기죠. 원전 슈퍼사이클 재점화 소식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전력의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인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8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서구권에 약 40년 만에 원전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증권가에서는 2026년부터 원전 프로젝트 착공이 현실화가 된다면 반복적이고 성공적인 수행 경험을 가진 한국 원전 공급망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수혜에 따른 큰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KB증권은 원전 슈퍼사이클의 장기적인 확신 속에서 한국의 원전 산업의 전체 재평가가 필요하며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한국전력을 최선호주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장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1.06% 강세 보이면서 다시 한번 9만 원대 회복했는데요. 현재 구간 9만 400원 기록 중이고요. 이어서 현대건설의 주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현대건설의 주가 역시나 같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요? 한국전력부터 보겠습니다. 0.5%대 하락세 보입니다. 44,850원 기록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 준비됐나요?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의 주가도 현재 구간에서 상승세 소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0.59% 상승 보이면서 67,700원 기록 중입니다. 자, LG와 현대차 관련해서 10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죠. 200조 클럽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다라는 건데요. 시총 얘기입니다. 국내 증시 하락 속에서 LG그룹은 현재 시총이 약 통합해서 한 200조 바로 아래 언더에 놓여 있고요. 현대차 그룹도 190조 초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삼성그룹과 SK그룹에 이어서 시총 200조 클럽 가입을 그리고 빅3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LG그룹은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 등 2차 전지 대장주의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200조 원 재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현대차그룹은 현대로템의 방산 랠리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기대감으로 대장주 현대차의 주가 상승에 탄력이 붙었고요. 증권가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이 나오면서 맹렬한 추격이 예상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장 현대차의 주가는 좀 쉬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주가 현재 그룹주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현대차는 3%대, 기아는 2%대, 그리고 현대로템은 5%대 하락세 보입니다.
LG그룹주는 오늘 LG엔솔등의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G그룹주 보도록 할까요? LG에너지솔루션 1.5%, LG화학도 1.15%,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나오고 있는 LG전자도 오늘장 1%, 반면 LGCNS는 3%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반적인 시장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과연 전략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잠시 후 확인해 보시죠. 경제 시그널 10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10시 21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는 1%대로 낙폭이 더 확대가 됐죠. SK하이닉스 하락에 영향을 좀 받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1.79%로 상승폭 더 확대하는데 바이오주가 오늘 역시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결이 약간은 달라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형주의 쏠림이 굉장했잖아요. 근데 이게 코스닥도 조금 이제는 살짝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그런 딱 변곡점에 놓인 건지. 정확히 딱 오늘이 변곡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시장이 지금 이제 조금 약간의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의 이런 표현드리면 조금 앞선 얘기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약간의 과열 기미도 보이는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목을 보면 외국인들 매도가 잡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200만 주 넘는 외국인들 매도가 잡혔고 하이닉스도 50만 주 가까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10% 넘게 올랐다가 오늘은 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변동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단지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오늘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11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이 왜 팔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겠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올랐으니까. 근데 11월 달에 그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을 확정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사모펀드라든지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11월 달에 수익률을 확정을 하고 그들을 가지고 이제 그걸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뭐 인사고가라든지 보너스를 이제 책정을 해서 그분들 같은 경우 올해 정말 수익이 좋으니까 12월 달에 또 휴가도 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기간인데 지금 이제 개인들의 우리 고객예탁금이 85조가 넘었죠. 그러면 이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가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덜 오른 걸로 좀 많이 찾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든지 뭐 지금 최근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좋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색깔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주도를 해왔던 외국인과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부 펀드 매니저들의 수익을 확정하는 기간, 우리 또 엊그제 그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연기금이 그 국민연금이 네. 200조 수익 났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죠. 또 더군다나 올 연말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주식 비중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중이 높아져가지고 그쵸. 매도를 좀 해야 되는 어쩔 수 그런 없이. 어쩔 수 없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전장치
내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의 주도권이 좀 넘어가는 부분들, 요도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짚어내신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오늘부터 조금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 중에서 대형주를 잘 매수하셨거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활황 속에서 수익률에 있어서 잔치를 벌이고 있었을 텐데 또 상당 부분의 중소형주 투자를 이어왔었던 분들은 나는 이 화랑 속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찍혀 있는 계좌를 보면서 한숨만 많이 쉬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특히 그런 분들이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웃을 수 있는,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응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슈 10가지 키워드 확인하면서 관련한 내용들 점검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HLB FDA 베팅, 그리고 이어서 대한전선 도약, 다중작용제 비만약, 테슬라 배터리, OLED 특허 소송, 은행주 꿈틀, AI 랠리, 석유산업 훈풍, 유리기판 임박, 상속 증여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소식이 뭐 2천억 투자를 받았다 이런 것도 좋긴 한데 약간 바이오 쪽으로 지금 시장에 확 자금이 쏠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알테오젠 막 갑자기 상승 전환하고. 알테오젠 그 네. 한미약품도 지금 8% 올라갔고요. 와.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15%가 올랐습니다. 급등해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움츠리고 있다가 네.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그것을 HLB가 오늘 팡 터뜨린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나라고 표현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HLB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나머지 이제 제약바이오를 좀 얘기를 하자면 HLB가 이제 2천억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영국계 펀드로부터 이제 부분들이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HLB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간암 신약에 대해서 FDA 승인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베팅이 들어온 건데 여기 조건이 있더라고요. 어떤 2천억이 들어오는데 15%는 바로 들어옵니다. 근데 85%는 1년 뒤에 들어옵니다. 1년 예, 뒤요? 1년 뒤에 그 어크로스 계좌에다가 85%를 놔뒀다가 근데 HLB가 이제 몇몇 그 계열사들하고 같이 해서 이제 그 BW를 발행을 하고 네. 그걸 이제 인수하는 과정이거든요. 인수를 하는 조건이 현재 지금 48,917원에 이제 BW를 발행하는데 네. 1년 뒤에 이게 54,543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놓고 보면 충분히 그 수준은 좀 높았죠. 오늘 이제 20% 올라서 56,000원이기 때문에 55,000원을 넘어선 상태여만 그 85%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두 가지 조건인 거죠. 이제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리보센다닙이 FDA 승인을 받아야 돼서 주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 같아요. 네. HLB 입장에서는 그게 통과가 되면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들이 오늘 반영되면서 올라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천억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나머지 2천억 중에 85%는 1년 뒤에 들어오는데 주가는 단순 계산으로 55,000원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1년 뒤에 55,000원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오늘 선반영됐기 때문에 HLB를 오늘 추격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HLB가 아니더라도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오늘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적자가 축소됐어요. 적자가 축소되고 있고 우리가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신약을 통과시킨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이언스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폐렴 약에 대해서 임상 3상이라든지 수두 백신에 대해서도 또 임상 3상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지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관심을 갖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얘기한 10가지 주제 중에 한 가지 주제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비만 치료제에서 근육 손실이 없는, 근 손실이 없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개발 가능성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상당히 좀 기다리고 있는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쵸. 주가가 상당히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HLB가 오늘 주가 수준이 상당히 나타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HLB가 분위기를 잡고 있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충분히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HLB를 지금 따라가기에는 주가가 이미 선반영됐다. 네. 이 부분 정확히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렇다면 한미약품이라든지 SK바이오팜이라든지 지금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꿈틀꿈틀대고 있거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분위기가 대형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오게 되고 중소형주 쪽으로 넘어오게 된다라면
오히려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를 하자.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 시에 오늘 매수하기에는 조금 찝찝하죠. 네. 약간 좀 조정을 좀 받고 나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가격대가 올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서두르기보다는 오늘 내가 조금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단기 매도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제약바이오가 이제부터 시작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이 사실 근데 안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안 오른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안 오는 것들은 정말 안 가죠. 네. 철강, 화학 같은 경우 오늘 물론 그렇죠. SOE 같은 경우 올라가니까 이건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이건 정유지니까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뭐 그런 부분들은 안 가지만 역시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코스닥에서 움직이게 되면 가장 관심이 있는 종목들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앞으로 향후 주도주 중에 하나라고 거론을 하셨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또 지금 2차 전지가 또 급속도로 싣고 있네요. 방송을 시작하자마자 2차 전지가 싣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오늘 강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오늘 몇 가지 섹터가 현재 지금 눈에 들어오죠. 제약바이오가 지금 섹터가 가장 강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 일부, 그다음에 로봇주들 좀 강하고, 그다음에 음식료 조금 오늘 좀 강한 맞아요. 부분들. 요거 외에는 오늘 특별히 강한 걸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탁금 85조가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섹터들이 다 올랐었던 종목이고 네.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 로봇이라든지 전력기기를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밀리면서 같이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는 저는 제약바이오가 충분히 대안으로 나설 가능성은 대안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약바이오 안에서 종목을 그러면 고를 때 네. 그냥 뭐 다양한 모멘텀이 있잖아요. 뭐 HLB는 FDA 관련한 얘기 있고,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네. 그리고 또 따로는 한미약품은 비만 치료제고, 네. 그러니까 다양한 이슈로 함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취향에 따른 제약바이오를 선택하는 게 맞는지. 그렇죠. 근데 몇 가지 기준점을 좀 말씀을 네네. 드리자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 중에 하나는 신약에 대한 것들, 알테오젠은 이제 기술 이전 돈이 들어온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진다. 요 세 가지 섹터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세 가지 섹터로 놓고 본다라면 결국 기술 이전 것은 알테오젠,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 임상에 대해서는 한미약품과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 우리가 이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보게 된다라면 셀트리온을 좀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관세 협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우리가 미국 내 재고도 많은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저는 대안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주가가 최근에 조금 지금 삼바가 거래 정지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형주 중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셀트리온 주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오늘 테슬라 배터리 이야기입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삼성 SDI가 테슬라와의 ESS 관련한 배터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3조 원 규모의 내용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이전에 테슬라와 삼성전자가 그 공급 계약, 파운드리 공급 계약 네. 체결했다라는 얘기 했을 때 이게 삼성전자에만 소재가 아니라 SDI, 그렇죠. 뭐 전기, 뭐 이런 식으로 더 퍼져 나갈 것이다를 기대했는데 딱 관련한 소식이 좀 전해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협의 중이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테슬라 같은 경우 SDI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원통형 배터리의 또 강자죠. 원통형? 예. 그래서 이제 ESS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이제 LG엔솔 실적에서도 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러니까 보조금 빼고 나면 보조금 빼고 나면 한 3,000억 이익 중에 1,000억 정도가 ESS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2차 전지 모멘텀을 캐즘 극복에서 찾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캐즘이라는 것이 소리 소문 없이 극복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내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획기적으로 2차 전지 업계를 견인할 정도의 그러한 것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워낙 또 여러 가지 이제 공급 과잉 문제도 있는 건데 그래서 ESS에 대한 활로를 찾고 있고 뭐 로봇까지 나가지만 그건 좀 너무 앞선 얘기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건데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주가를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상태에서 네. 추가적인 동력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말 실적이 좋아지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ESS에 대한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삼성 SDI가
해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 8%대까지 이제 아침에 시작한 이후에 음봉을 나타냈습니다만 네. 저희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지금 밑거리를 좀 강하게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SDI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네.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에 있어서 밑거리를 다하는 종목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오히려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드릴 수 없는데 밑거리를 안 달고 지금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마이너스 4%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가 오늘 한 6%까지 빠지면 조금 경고 신호가 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대형주 주도주가 장중에 6% 빠지면 경험적으로 네. 경고 신호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이제 논외를 치고 삼성 SDI는 5%대까지 가능한 상승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결국은 지금 ESS는 SDI, LG엔솔 요 두 축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SK온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매출이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적자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10만 원을 도전했다가 밀렸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역할은 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DI를 2차전지 대안주로서 지금으로서는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에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중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뭐 PBR이라든지 네. PSR이라든지 삼성 SDI가 매력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PSR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기준이죠. 네네. 매출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따라온다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을 이제 이거는 캠피셔가 만들어낸 PSR 개념인데, 기업의 존재 목적은 매출에 있다라는 거죠. 네. 매출이 끊임없이 일어나다 보면 영업이익이 난다. 그래서 이제 루닉 같은 경우도 할 때 우리가 PSR을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영업이익은 흑자가 안 나더라도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오랫동안 이익이 나지 않았던 상태이지만 새로운 ESS와 관련된 매출을 만들어낸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면 PSR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PBR 개념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산 가치니까 현대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는 PSR 개념이 오히려 지금은 맞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또 이제 뭐 이거는 뭐 들리는 얘기입니다만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지금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최선호주로서는 SDI를 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LG엔솔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이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주가에 대한 방향성들이 나타나면서 네. 삼성 전기 주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우리가 이제 그럼 삼성 물산 주가 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그룹 내에서도 이 순환매가 돌면 삼성 SDI가 다 차기 주도지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량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ESS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실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상황에선 좋지 않지만 향후에 또 좋다라고 한다면 조금 쉬어갈 때 사면 좋긴 하겠는데 근데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단기 급등을 좀 그렇죠. 했잖아요. 네. 약간 뭐랄까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시장이 좀 너무 단기간에, 그러니까 네. 지금 호흡이 좀 가파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저도 시장을 좀 보고 있으면 자꾸 저한테 이제 톤다운을 좀 시키고 있는 상태인데 네. 최근에 이제 지금 지수가 이게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게 지금 11월 달이잖아요. 추석 연휴 빼고 나면 2달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9월 2일부터 올랐으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스타트를 딱 움츠리고 있다가 9월 1일 날 폭락했죠. 월요일 날. 9월 2일 날 화요일부터 주가가 올라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딱 2달 정도 되는 상태인데 약간의 흥분도를 좀 낮추실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시장이 끝난 건 아니에요. 잠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호흡을 조절하자라는 것이 막 뛰고 나면 잠깐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뛰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건 있어요. 첫 춤에는 동참하라라든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거는 이제 하락 전환인데 지금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면 한 일주일 정도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오늘 화요일이니까 주 후반 정도 되면 다시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수 정도는 조금 지켜보자. 그리고 목금 정도에서는 서서히 저점을 잡아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해서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에 있어서의 투자는 계속해서 우리는 기회를 삼아볼 수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시장을 완전하게 주도하는 역할은 아니지만 네. 반도체 이외에 또 AI 관련한 종목들 이외에 근데 또 이것도 AI에 같이 좀 묻어 있지 않아요?
어쨌든 ESS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전력 인프라가 필요하다라는 필요하죠. 거죠. 전력 인프라는 이제 지금 현재 뭐 기존의 화석 연료 말고 그다음에 새로운 그대에서는 원전과 신재생이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시정으로. 그다음에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 연설하고 있는데 잠수함과 관련해서 그 이제 연료 받기로 아마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한 줄짜리 속보만 보고 들어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전 산업으로 연결하기에는 조금 좀 어폐가 있죠.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신재생을 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신재생을 하려면 전원이 만들어지는 시기와 전기를 쓰는 시간이 다르니까 ESS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ESS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건전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ESS 자꾸 복잡하게 이 용어를 헷갈리시는 분들은 건전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재생에서 건전지를 충전시켰다가 그 건전지를 이제 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ESS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2차 전지 쪽에서 좀 SDI라든지 LG엔솔 이런 쪽들이 이 ESS가 팔리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보다는 LG엔솔이나 SDI를 보셔야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의 관점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반도체 비중과 2차 전지 비중을 굳이 그러니까 세상의 주식이 반도체와 2차 전지밖에 없다. 그러면은 몇 대 몇으로 포트에 가져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만약에 세상의 그 주식이 다 두 개다라고 네. 본다라면 저는 7대 3으로 반도체, 예, 반도체 7, 2차 전지 3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속 시원합니다. 7대 3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에 이제 AI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AI 3대 강국 도약에 이 10조 1,000억 원을 편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지금 연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2%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 4%대 하락하고는 있지만 그동안 뭐 SK하이닉스 11%대 급등한 날도 있으니까 워낙에 이제 시총 1, 2 종목이 좀 이렇게 많이 변동성을 보이는 게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러려니 이 정도 조정은 뭐 감당할 만한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지금 AI 랠리에 있어서 앞으로는 이게 더 확대되고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뭐 디램이든 뭐 레거시든 아니면 HBM이든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결국에는 피지컬 AI 쪽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언제 확실하게 개화기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생각하면은 지금도 이 관련한 종목들이 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반도체 종목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언젠가는 피지컬 AI가 됩니다. 피지컬 AI가 되는 관점에 있어서 또 한 가지는 AI 데이터 센터랑 구분하면 AI 데이터 센터는 언젠가 또 거품도 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막대하게 D램에 대한 투자가 있은 다음에 3년 동안 삼성전자에 암흑기가 왔잖아요. 그 워낙 선투자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AI 랠리를 여러 가지 이제 갈래가 이제 퍼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이제 오늘 또 나온 아침에 보게 된다라면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서서히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 하지만 우리가 AI에 대한 투자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직까지는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가 된다라면 결국 AI 끝은 어디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보는 것 같아요. AI 끝은 로봇과 자율주행이다. 결국 로봇과 자율주행은 AI 끝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상수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주가가 싸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조금 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대통령께서 10조를 투자한다라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제 느낌은 그래요. 10조? 이거 갖고 될까? 더 필요하다. 더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10조가 그렇게 10조 많지 않다. 조금 부족한 거 아니야? 근데 어찌됐든 뭐 10조라는 금액이 뭐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근데 주가가 선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젠슨항이 이제 우리나라에 온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올랐고 젠슨항이 오고 간 다음에 로봇주들이 주가가 또 퍼포먼스를 좀 보였고 급등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 끝판왕은 이제 로봇과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하면서 또 LG이노텍 주가도 또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결국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끌어올라는 상태고 지금은 좀 단기 조정 구간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최근에 랠리를 보면 조방원 전
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죠. 반도체. 그렇지만 여기 하나 덧붙여야 되겠죠. 이제 로봇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로봇주도 단기 조정이 나오면 오늘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시메스가 움직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있는 건데 역시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이기 때문에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로봇을 외쳤는데 중소형주 랠리가 하도 나타나지 않아서 로봇을 딱 정리하니까 또 젠슨학 CEO가 로보틱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수익을 계속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AI 관련해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도 지금 보니까 장 초반에 효성중공업 주가가 고점을 더 높이고 있던데 현재 구간은 상승폭이 조금 둔화가 된 것 둔화되고 같습니다. 있어요. 효성중공업 다시 네. 보겠습니다. 하락 전환했네요. 하락전환됐습니다. 고점이 249만 2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232만 원. 그래도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조금 변곡점이 나타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효성중공업 차트를 놓고 보면 240, 250만 원 조금 밑에서 어떻게 보면 딱 정확한 건데 250만 원을 못 찍고 현재 음봉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 하이닉스도 음봉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거. 요거를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동원 앵커와 제가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이 점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오늘 시장을 조정해서 그러면은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기회가 나한테 없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시는 그렇죠. 아니면 조금 더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지금 잘 가던 시장이에요. 잘 가던 시장이 잠깐 흔들리면 우리가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렸던 네. 누군가 툭 건드려서 내가 흔들리고 나면 바로 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조금 잠깐 좀 주춤하죠. 주춤하고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 있었지? 돌부리구나. 여동원 앵커께서 나한테 장난으로 한 대 친 거구나. 요걸 좀 하고 나서 다시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시간이 오늘 화요일이니까 최소한 화수목 정도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지금은 화수목 정도 빠르면 목요일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오늘 내일 정도는 조금 보자.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길을 걸어가다가 지수가 돌부리에 걸린 거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나는 그 화수목에 있어서의 불안감이 있다. 내일 갑자기 올라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매일매일 분할 매수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조금 조금씩 사고 싶은 거에 한 3분의 1만 산다라든지 그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뭐라도 하나 사야 되는 경우. 그러면 최소한 한두 주라도 사는 것도 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그래야 또 주가도 제대로 보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조정의 끝, 내가 명확하게 이것을 맞추는 건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주가 하락에 일단 선뜻 나의 모든 현금을 100% 매수하는 그런 전략보다는 조정 시 매수의 관점을 분할 매수로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반대로 시장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던, 그러니까 좀 소외가 됐었던 섹터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보면 오늘 음식료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화학 섹터 강세를 보이는데 화학 섹터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종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뭐 2차전지 종목도 좋지만 S-오일이나 SK케미칼이나 이런 정유, 순수 화학 종목들의 강세가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그쪽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SL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익률을 좀 맞춰야 되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률을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SL 같은 경우 3분기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어제 실적 발표했죠. 네, 실적 발표했으니까 흑자 전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니까 원래 화학주들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오니까 결국은 주가는 반응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뭐 따라가기에는 좀 현실적이 좀 개별 종목의 이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나름대로 이제 소외 종목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 SOE를 그동안 좀 물려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안도의 한숨을 좀 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매도를 하기보다는 꾸준히 가져가면서 차트가 깨질 때까지는 조금 끌고 가면서 나중에 SOE를 좀 적절하게 잘 또 매도하시면 또 주도주로 또 바꿔갈 수 있는 그동안 주도주가 또 쉬고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포트폴리오 재편의 기회를 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돌고 돌아서 주도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 대세는 크게 꺾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는 구간에서 차 소장님은 어떤 종목을 지금 신규 매수로 생각을 하실까요? 탑픽.
알려주시죠. 요거를 뭐 여도원의 거랑도 방송하기 전에 네. 저희가 대기실에서 한참 동안 제가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죠. 예. 근데 오늘 좀 특징적인 게 오리온과 삼양식품이 바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삼양식 먹는 거. 예, 먹는 거가 오늘 오리온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와서 네. 탑픽으로 삼양식품을 꼽도록 하겠습니다. 불닭볶음면, 뭐 여러 가지 조정 이후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네. 견조한 차트가 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충분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삼양식품 같은 경우 매출과 영업이익이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캐던 효과도 지금 보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최근에 오히려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가 16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반등세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한 이후에 단기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 식품주 전반에 걸쳐서 양봉이 들어옵니다. 오리온, 풀몬 같은 경우도 오늘 바닥에서 양봉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틈새 전략으로 잘 이용하시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목표가는 한 160만 원까지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직전 160. 고점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은 반등세를 나타냈던 12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먹는 종목이라고 하지만 이 종목들을 우리는 내수로 보지 않죠. 오리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삼양식품도 그렇고 수출주로 보잖아요. 근데 삼양식품이 최근에 시장에서 네. 뭐 수출이 잘 안 된 부분이 뭐 있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가가 조정 보이는 이유가 뭐였죠? 아무래도 시장의 관심이 특정 종목으로 좀 쏠림 현상들이 있다는 그쵸. 거죠. 더군다나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 원래 160만 원까지 갈 때 밀양의 4공장을 가지고도 매출을 달성 못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내수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주식,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장품 이런 것들 다 조정을 받았었는데 역시 딱 지금 대형주가 쉬니까 딱 반등세가 나타나는 모습이 전형적으로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방어주와 주도주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전 얼마 전에 젠슨황 CEO가 그 편의점에서 빙그레 바나나 우유, 바나나 맛 우유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기자분들에게 막 나눠줬다라는 얘기 듣고 빙그레가 네. 관광객들한테도 그렇고 해외에서 판매가 그렇죠. 되게 많이 된대요. 그 뚱바 뚱바, 바나나 예. 우유가.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진짜 시장에서는 지금 먹는 거 정말 관심이 1도 없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가 또 한 번씩 이렇게 수출 데이터 나오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관광객들의 이러한 소비 패턴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 분명히 또 한 번의 움직임은 나타날 텐데 과연 그 주도주가 계속 있는 가운데 이쪽으로 수급이 이게 단기적으로 말고 또 이렇게 기조적으로 이어지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또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게 새로운 주도주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틈새 전략에서 이제 종목을 이제 추천을 한 네, 일주일짜리를 드리는 또 필요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이 일주일짜리는 아니더라도 한 달짜리는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지금 이제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산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오늘 내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대안주로서 경기 방어주로서 앞서 언급드렸던 펀드 매니저들이 좀 쉬어간다라면 네. 외국인 기관이 주도하던 장이면 반도체 조방원전이 가겠죠. 하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장이라면 더군다나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내고 차트를 만들어낸다라면 충분히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금 반도체 2차 전지, 뭐 전력 이런 종목들 랠리를 펼쳐서 무섭다 하시는 네. 분들이 단기적으로 나는 어떤 쪽에 있어서의 투자를 지금 할까 싶을 때는 먹는 거. 네, 먹는 예. 것도 더군다나 우리가 다 주지의 사실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맞아요. 거고, 더군다나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가 명동이라든지 시내 한번 나와 보세요 주말에. 제가 한국 사람보다 외국 분들이 더 많으세요. 많아요. 외국 분들이 더 많고, 인사동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여러분들 가보시면 충분히 그런데 이 주식이 이렇게 못 올랐어?라는 생각이 좀 들만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얼마 전에 결혼식 때문에 북촌에 한번 갔다가 거기 성당에 결혼식을 갔다가 아내랑 갔다가 걸음을 못 걸었어요.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것도 한번 터질 때도 됐다 싶었는데 역시 식품주로 외국인들이 들어오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양식품 목표가는 160만 원, 손절가 120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플러스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키워드부터 점검해 보시죠. 현대차그룹이 엔비디아 GPU를 공급받기로 했죠. 피지컬 AI 고도화에 나서는 현대차그룹의 이야기 첫 번째로 점검해 보고요. HD 현대중공업 헤어질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한화 시스템의 공백을 메울 거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도 점검해 보시죠. 끝으로는 한화 엔진과 HD 현대 마린 엔진 부채 비율에서 온도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범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슈 플러스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요. 에이펙 관련된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에서 열린 2025년 에이펙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에이펙은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차, 삼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이 만남으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14조 원대 규모에 해당하는 GPU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치맥 회동에 함께했던 이 현대차도 GPU를 공급받는다고 하죠. 예. 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동 모처 그 치킨집에서 회동을 하면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그 당시 만남이 경영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의 최신 GPU인 블랙엘 5만 장을 공급받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는 기존 파트너십을 넘어 AI 혁신이라는 새로운 협력 단계로 나아간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양사는 모빌리티 솔루션,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 온 디바이스 반도체 혁신을 위한 AI 역량을 함께 높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 피지컬 AI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30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도 나섭니다. 핵심 추진 사항으로는 엔비디아 AI 기술센터, 현대차그룹 피지컬 AI 어플리케이션 센터, 데이터 센터 국내 설립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엔지니어, 기술진 간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국내 차세대 피지컬 AI 인재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피지컬 AI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 단어지만 이 부분이 아직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단어 뜻만 놓고 보자면 이 로봇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시스템에 적용된 AI 그쪽에 가까운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로봇, 자율주행차 등에 적용돼 보다 고도화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피지컬 AI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수술 로봇이 바늘 꿰기나 봉합과 같은 정교한 작업을 한다거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과 같은 물리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최근 두산 로보틱스가 피지컬 AI 경쟁력 확보에 나서 이 단어가 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는 국내 로봇 센서 전문 기업 에이딘 로보틱스와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로봇 및 휴머노이드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로봇팔 제어 기술, 에이딘 로보틱스는 물체를 쥐고 펴는 핸드그리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 기술을 결합해 표준화된 양팔형 로봇 휴머노이드 플랫폼을 개발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이번 협약이 현대차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그리고 엔비디아에게도 기술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관이 한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을 시작점으로 피지컬 AI 산업 전환을 추진할 것이라며 양측의 윈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어 엔비디아가 재작년부터 피지컬 인공지능 준비를 많이 해온 만큼 한국이 좋은 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엔비디아의 피지컬 AI 시도가 초기인 만큼 우리나라가 일종의 테스트 패드가 될 수 있다는 성격으로 해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번 에이펙에서 현대차의 성과는 비단 엔비디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의 수소 생태계 기반을 조정하는 이 중책을 또 맡게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싱가포르 경제개발청, 즉 EDB와 수소 중심 저탄소 개발을 추진합니다. EDB는 싱가포르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으로 싱가포르의 비즈니스 혁신, 인재 육성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제조업과 무역 통상 부분의 투자 촉진과 산업 개발을 관장합니다. EDB 관할 사업은 싱가포르 연간 GDP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그간 넥소, 수소트럭, 엑시언트 등을 통해 축적해온 수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싱가포르의 수소 생태 구축 기반에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먼저 장거리 수소 운송 시스템의 현지화 선보인다는 방침인데요.
같은 맥락에서 수소 기술의 혁신을 알리기 위해 싱가포르의 현지 모빌리티 파트너사와의 협업도 진행합니다. 또 수소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발전 방안도 모색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향후 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 연계한 동남아 수소 인프라 체계 구현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현대차의 이 수소에 대한 진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하는 느낌이 들어요. 예, 현대차 그룹은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 중에서도 유독 수소에 유달리 관심을 많이 보여왔었는데요. 1998년 수소 관련 연구 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대형 수소 전기 트럭 세계 최초 양산, 수소 전기차 전용 모델 세계 최고 판매량 달성 등으로 글로벌 수소 분야 리더십을 확보했다고 평가됩니다. 최근에는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현대차 아산 공장과 평택항을 잇는 해외 수출 차량 운반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항 공사와 협력해 공항 내 차량의 친환경 전환과 수소 인프라 확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수소 연료 전기 신공장 구축에도 나섭니다.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연 3만 기 연료 전기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인데요. 뿐만 아니라 2029년까지 제주도에 그린 수소 생산을 위한 5메가와트급 고분자 전해질막 수전의 양산 기술 개발에도 나섭니다.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그린 수소 초격차 생산 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보관입니다. 완성차 격전지인 미국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구현에 나가고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 항만에서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 30대를 운영합니다. 또 조지아주 메타플란트에서도 21대의 엑시언트 수소 전기 트럭을 부품 운송에 투입해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물류 체계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소 산업에서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는 장재훈 현대차 부회장의 자평이 결코 과장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이번 에이펙에서 많은 성과를 안게 된 현대차 그룹인데요. 오늘 이 시간 현대차의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보시죠. 지금 시장에서는 4%대의 낙폭 보이면서 현재 27만 8,500원 선 터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가시죠. 이렇게 첫 번째로는 완성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으로는 K방산에 관한 소식입니다. 국내 방산업체 기업들 간의 합종 연횡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고요? 예, HD 현대중공업이 주로 이용해왔던 하나 시스템 전투 체계 도입을 이제 주저하는 좀 분위기가 감지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은 그간 자사가 건조한 함정에 하나 시스템 전투 체계를 주로 탑재해 왔었습니다. 2016년 수주한 필리핀 해군용 2,600톤급 호위함 2척, 21년에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하 2척, 22년에 계약된 2,400톤급 연함 경비함 6척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하나오션 간의 특수성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뭇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른바 마스가를 놓고 하나오션과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차세대 구축함 KDDX 수준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한화오션과 같은 계열사인 이 한화시스템의 전투 체계를 쓴다는 게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한화오션이 하나시스템의 이제 계열사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방산업계 일각에서 HD 현대중공업이 하나시스템과 헤어질 결심에 나섰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함정 전투체계는 동시에 다가오는 다양한 위협체를 센서로 탐지해 분석한 후 한포동의 무장체계를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두뇌 역할을 하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자사가 만든 차체에 경쟁사 한 식구가 다름없는 함정 몸체를 두뇌를 정착하는 셈입니다. 특히 하나 시스템과의 협업 과정에서 함정 도면 등 민감한 정보가 하나오션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시스템을 대신해서 HD 현대중공업에 특수선 전투 체계를 공급해줄 대체 기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수혜는 LIG 넥스원한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이 LIG 넥스원의 전투 체계 채택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국내 특수선 전투체계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해온 하나시스템의 공급 비중을 줄이고 NIG 넥스원과의 거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LIG 넥스원의 약진도 이러한 가능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LIG 넥스원은 유도무기, 소나 등에서 강점을 가졌지만 최근에는 전투체계 시장에서도 그 존재감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HD 현대중공업과 함께 페루 해군에 600억 원 규모의 함정용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한 게 대표적입니다. 두 회사는 오는 2029년까지 페루 해군에 3,400톤급 호위함과 2,200톤급 원해 경비함의 지휘 통제, 전자전, 통시 장비 등을 납품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한화오션이 있다고는 하지만 한화시스템도 이 HD 현대중공업의 공백을 메워야 할 텐데요.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 게 좀 있을까요? 예, 한화시스템도 HD 현대중공업과의 이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HD 현대중공업 물량 감소에 대비해 HJ 한진중공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수출 협력 확대를 모색 중입니다. 한화시스템과 HJ중공업은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신흥국 국방시장 수요에 대응할 함정 개발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한화시스템은 이러한 해석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방산업은 경쟁사가 곧 고객 사이기도 한 만큼 특정 기업과 거래를 단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또 HJ중공업과의 협력은 HD 현대중공업과의 관계 변화와 무관하게 추진되는 별개 산업이라며 이러한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이 한화시스템 외에 또 어떤 기업과의 관계를 맺게 될지도 지켜보셔야겠고요. HD 현대중공업 현재 6% 넘는 큰 낙폭을 보이고 있네요. 56만 7천 원 선 지나가고요. 한화오션도 2.5%가량 내리면서 13만 5,300원 선 현재 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끝으로는 조선업 소식이네요. 한화엔진과 HD 현대마린엔진이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요. 예, 이들 두 회사는 선박에 탑재되는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인데요. 그 한화엔진의 부채 비율이 이제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HD 현대마린엔진의 수배에 이르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양사 간 체력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한화엔진의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232.5%로 지난해 말보다 한 27%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회사의 전신인 HSD 엔진 시절 400%를 웃돌던 부채 비율이 지난해 2월 하나그룹에 편입된 후 200% 초반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분명히 개선되기는 했지만 이는 경쟁사인 HD 현대마린 엔진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인데요. 올해 상반기 HD 현대마린 엔진 부채 비율은 61%에 불과합니다. 한화엔진의 부채 비율이 HD 현대마린 엔진의 3, 4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HD 현대마린 엔진 외에도 자체적으로 엔진 사업부를 통해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엔진 사업부는 사내 부서인 터라 한화엔진과 재무 건전성을 견주기가 힘듭니다. 이와 달리 HD 현대마린 엔진은 별도 법인인 만큼 실적과 재무지표 등 구체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한화 HD 현대와 아울러 3사 조선이라고 불리는 삼성중공업 경우 엔진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과 같은 수주 산업의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높은 게 꼭 나쁘다고만은 보기 힘든 측면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수주 산업은 선수금이 이제 부채로 잡히다 보니 일종의 좋은 부채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데요. 그 선박 엔진의 경우 납품 엔진의 금액 대부분을 수령하는 헤비테일 방식으로 계약되기 때문에 수주 후 납품 전까지 선수금이 부채로 계상됩니다. 통상 선수금을 뜻하는 계약 부채는 향후 매출로 전입되는데요. 일종의 착한 부채인 셈입니다. 한화엔진도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납품량이 많다는 걸 의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 한화엔진은 HD 현대마린 엔진보다 많은 계약 부채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동과 비유동을 합한 한화엔진의 총 계약 부채는 6,089억 원에 이릅니다. 반면 HD 현대마린 엔진의 부채 총기는 1,500원 수준에 그칩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 간의 체급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주 잔고가 크게 앞서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난해 한화엔진은 HD 현대마린 엔진의 3배에 달하는 1조 2천억 원 수준의 매출을 거뒀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부채 비율 격차가 발생한 원인이 온전히 선수금만으로는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채를 구성하는 주요 계정 중 하나인 차입금 규모도 두 회사 간 부채 비율 차이를 낳은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한화엔진의 장단기 차입금은 HSD 엔진 시절인 21년, 23년 사이에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나그룹에 편입된 지난해 일부 자금을 상환하면서 차입금 규모를 700억대로 낮췄는데요. 지난해부터 하나엔진의 부채 비율이 200%대로 하향 조정된 배경입니다. 반면 현대마린엔진은 사실상 무차입 경영 기조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HD 현대마린엔진은 지난해 9월 HD 한국조선해양에 인수된 뒤 차입금 전액을 상환하면서 무차입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총 차입금에서 현금성 자산을 뺀 순차입금은 마이너스 1,309억 원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3분기 보고서상에 두 회사 간 재무 건전성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현재 이 시간 시장 상황 살펴보면요. 조선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한화엔진은 4.5%의 하락세,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은 무려 6%가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도 체크해 가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보도국의 범찬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딥다이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 카카오와 네이버, 네카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적 발표를 목전에 두고 최근에 주가의 오름세 그리고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네카오 국민 주식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카오 주주분들의 눈물을 이제는 좀 닦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는 것인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집중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곧입니다. 이번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꽤 크던데 연구원님께서도 좀 기대하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실적 발표회가 기대가 되는 이유는 네. 실적 자체적인 부분도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만 3분기 실적. 네, 실적 발표회에서 발표될 대표이사들이나 회사의 어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AI 사업이라든지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회사의 어떤 청사진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더 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적 발표 내용뿐만 아니라 그런 회사의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의 그런 사업 계획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3분기에 발표되는 실적의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두 기업이 앞으로 밟아 나가게 될 미래 시점에 있어서의 청사진 그리고 사실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굵직굵직하게 내용이 전달이 됐다면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오게 될지 여부일 텐데요. 그럼 각각의 기업들마다 지금 어떤 이슈가 있는지 네이버부터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가 최근에는 두나무에 대한 인수 합병 이야기가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이게 이제 합병의 방식이나 뭐 시기, 뭐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되던데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네이버 카카오가 올해
주가의 변동성에 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네. 두 가지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첫 번째가 AI가 될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것 네, 같아요. 네. 올해 중순에 미국을 중심으로 미국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내에 대한 도입 가능성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간편 결제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반등을 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만 그 이후에 좀 국내 이제 법제화나 이런 절차들이 좀 시간이 소요가 되면서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조정받는 경우도 조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네이버 정확하게 말하면 네이버 파이낸셜이죠.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이런 합병 얘기가 이제 보도가 되면서 네. 실제로 여기에 대한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 관측 같은 경우에는 10월 중순에 합병이 좀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관측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지금 좀 지연이 되면서 연말까지는 좀 더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연되고 있는 사유가 뭐죠? 구체적으로 지금 회사 측에서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일단 외부에서 봤을 때 추측하기로는 지금 두나무에도 주요 주주 외에 지금 전략 FI들,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들이 그쵸.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이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이 지분에 대한 합병 비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득 그리고 엑시트에 대한 어떤 그런 플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세우는 과정에서 의견을 좀 조율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비율이거든요. 합병 비율에 따라서 각각의 재무적 투자자들은 이제 본인들의 어떤 지분 가치에 대한 좀 더 높게 평가를 받느냐 낮게 평가를 받느냐라는 좀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사화되고 있는 내용들을 봐도 미래셋 네. 쪽에서도 요 합병에 대해서 좀 반대한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재무적 투자자들이 이 합병 방식에 대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합병 방식도 사실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가 가장 좀 확률이 높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합병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네. 주식을 발행을 해서 네. 이제 그 주식으로 이제 두나무와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주식 교환 방식? 예, 그래서 두나무의 지분을 다 인수를 해서 네. 그래서 이제 합병 법인이 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 간의 합병 비율과 관련해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 지분 가치를 몇 대 몇으로 줄 것이냐가 좀 많이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기업들의 주주 입장에서는 할 말이 좀 많은 게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영업이익을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 약 1,000억 원 정도였고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약 1.1조 원, 1조 1,000억 원 정도 해가지고 10배 넘게 차이 나는 그러네요. 그런 상황인데 반면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성장성에 대한 접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 결제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고 네. 네이버 파이낸셜은 네이버라고 하는 거대한 플랫폼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간편 결제 사업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매출액 성장이라든지 이익 성장이 계속해서 꾸준히 나고 있는 반면 두나무는 아무래도 가상자산 시장의 그런 거래량에 좀 많이 의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은 좀 성장성에 대한 가치 평가를 좀 더 달라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서 좀 관측되고 있는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 관측은 아무래도 1대3 비율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 5조 가치 그리고 두나무 15조 가치 이렇게 해서 1대3 정도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재밌는 부분은 두나무 측의 FI들도 좀 합병 비율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고 네이버 파이낸셜의 이제 미래에셋 그룹도 네. 얼마 전 기사로 합병 비율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예, 아무래도 뭐 각자의 이익에 대한 그런 지배적인 그 의견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완전하게 좀 합의가 이루어지려면은 시간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여부는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기는 좀 어렵겠네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FI들과의 그런 합의 과정이 얼마만큼 걸리느냐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과 그리고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 간의 그런 합병이라든지 이런 의사가 충분히 좀 교환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관측이 이제 네. 좀 지배적인데 그럴 경우에는 FI들의 엑싯과 관련된 부분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부터는 어느 정도 좀 아무래도 일사천리로 좀 진행될 것으로 좀 관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10월 달에도 10월 달에 10월 중순까지 좀 합병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관측이 나왔던 이유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I들과의 그런 지분 어떤 엑시 관련된 부분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뭐 빠르면 연내에도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연 네이버와 두나무와의 합병의 결정이 이 네이버에 미치는 영향으로 어떻게 발현이 될지 일단은 시장에서는 굉장한 시너지가 나타날 것이다를 기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나무와의 이 네이버는 결합을 통해서 스테이블코인 발행 그리고 송금 시스템 관련한 진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실현 가능성이나 구체적으로 이 시장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금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저희가 짚어봐야 될 문제는 결국엔 법제화인 것 같아요. 법제화? 예, 그렇죠. 지금 현재는 입법 단계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초 법안은 발의되어 있고 지금 후속 법안이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많이 아직까지 미비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후속 법안이 결국에는 어떻게 입법화가 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 자격 요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자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는 민간 기업으로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 입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제도적 장치들을 많이 걸어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되게 많은 필요 조건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 네이버와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각각이 좀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가 보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간편 결제 영역에서 네이버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간편 결제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첫 번째 강점이었고 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가상자산 플랫폼을 이제 거래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력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필요 조건들을 상당 부분 이 합병된 회사로부터 충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시중은행과의 그런 MOU를 체결한다든지 그런 아주 좀 이제 그런 MOU를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그런 사업적인 지위를 많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입법화 이후에 좀 그런 파급력 자체는 좀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엔비디아가 네이버 쪽에 GPU를 6만 개 공급하기로 했죠. 그게 사실 뭐 현대차, 삼성보다 10,000개 더 많이 줘서 뭔가 이 시너지에 대한 또 기대감을 네이버 주주분들은 갖고 계실 텐데 피지컬 AI 플랫폼 개발을 하겠다.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네이버의 분명한 장기 성장에 있어서의 무언가 큰 변곡점이 될 만한 이슈인 것 같긴 한데 이 소식을 듣고 우리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기대를 좀 하게 되셨습니까?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시지 않나요? 아마 그냥 우리는 로봇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께서도 투자자분들께서도 지금까지 뭐 생성형 AI라든지 네. 그런 온디바이스 AI 이런 개념 플러스로 해서 좀 피지컬 AI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새로 나오면서 좀 생소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피지컬 AI 부분은 결국에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결국에는 좀 후순에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2022년 11월에 챗 GPT가 나오면서 최근 2, 3년 동안 국내뿐만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열심히 개발한 것이 바로 생성형 AI,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챗봇 서비스였습니다. 생성형 AI 서비스를 얼마만큼 더 나은 퀄리티로 내느냐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많이 쌓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최근에도 더 좋은 모델들을 개발하고 AI 서비스를 발표를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상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AI 챗봇들이 질문을 하거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막힘이 없고 되게 어떤 그런 정보의 퀄리티도 높아졌는데 네. 상향 평준화 지금 현대된 시점에서 그러면 어떤 단계로 더 나아가야 되느냐? 결국엔 유저 입장에서의 유용성을 좀 더 증대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식으로 나온 것들이 예를 들면 AI 에이전트라든지 온디바이스 AI라든지 그리고 그중 하나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는 네이버의 ARC 사업과도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ARC 사업이라는 거는 A가 AI, R이 로봇, 그리고 이제 C가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이 ARC를 좀 이제
이제 다 같이 이제 포함하는 이제 네. 방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로봇 개발 같은 경우에는 로봇 더 고차원적인 로봇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로봇의 프로그래밍을 더 이제 열심히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컴퓨팅 기술을 가지고 프로그램 코딩을 열심히 해서 로봇의 고도화를 이뤄냈었는데 네. 이제는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AI 기술이 접목이 된다고 하면 로봇 내부의 어떤 그런 컴퓨팅 기술을 탑재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LLM 기반의 AI 모델을 바탕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감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과정까지가 그런 LLM 기반으로 이제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영역이 이제 넓어지다 보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용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용성이라든지 효용성이 좀 더 증대되는 효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네이버가 뭔가 피지컬 AI 시장에 있어서 좀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AI 관련한 기술은 인정할 수 있겠는데 과연 이게 어쨌든 뭐 형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것에 있어서. 그러면 그런 뭐 회사랑 같이 뭐 손을 잡고 한다거나 뭐 이런 구조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네이버가 지금까지 AI 사업뿐만 아니라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게 뭐 최근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랜 시간 전부터 로봇 쪽에 대한 투자를 많이 단행을 해왔었거든요. 스타트업을 인수를 한다든지 지분 네. 투자를 단행한다든지 내부적으로도 로봇에 대한 좀 그런 개발팀을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로봇 쪽에서의 좀 성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단 25 행사, 개발자 컨퍼런스 행사에서도 그와 같은 비전을 좀 제시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이번에 엔비디아의 협력 자체가 단순 GPU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LLM 모델 개발을 과 함께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로봇 쪽으로도 이제 좀 확장이 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네이버는 정말 AI 쪽에 있어서의 확실한 청사진을 가지고 지금 행보를 굉장히 발빠르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오픈 AI와 손을 잡고 이제 10월 말이죠. GPT가 카카오 안으로 내재화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부터 친구들하고 뭐 이야기를 했을 때 카카오가 이번에 개편하고 나서 이야기들이 참 많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0이었던 게 저는 플러스 알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든 게 친구 피드도 뭐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안 본다라고 하지만 분명히 그걸 또 소비하고 보는 세대도 있을 거고 GPT도 탑재가 되고 내재화가 되면은 이건 분명히 머무는 시간에 무조건 플러스 알파의 증가가 있을 거다. 그 생각을 하면서 카카오 앞으로 기대되는데 싶은 생각을 저는 그냥 뇌피셜로 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카카오의 고민도 방금 앵커님께서 네. 말씀해 주신 딱 그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톡이 국내에서 지배적인 플랫폼이고 지배적인 SNS는 맞지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은 카카오톡의 체류 시간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거였어요.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1인당 체류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SNS,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대체 SNS, 뭐 유튜브 쇼핑도 네네. 그렇고요. 그쪽으로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입장에서는 그 체류 시간을 머물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나왔던 게 첫 번째가 말씀해주신 카카오톡 개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체류 시간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확실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얘기는 차치하더라도 두 번째 관점이 이제 바로 AI 서비스입니다. 네. 이제 유저들이 카카오톡에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이제 챗GPT가 카카오에 탑재가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탑재가 되는 것이고 실제로 카카오톡이라는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챗GPT가 들어왔을 때 유저로부터 이용량 자체는 저는 유의미하게 늘어날 것으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결국에는 이 챗GPT를 활용한 AI 서비스가 들어왔으니까 컨텐츠들을 얼마만큼 더 제공해 줄 수 있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저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이 챗GPT를 더 이용하게 할 수 있느냐, 혹은 유저들로 하여금 AI 서비스가 유저들에게 어떻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느냐. 이게 네.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카카오가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저 간의 어떤 카카오톡 대화를 하다가도 뭐 음식점을 예약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능동적인 행위 자체를 카카오톡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카카오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도 카카오톡 내에서 즐기고 어떤 그런 능동적인 행위 자체,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자체에서도 카카오톡 내에 있는 AI 서비스를 통해서 하게끔 하게 해서 카카오톡 내에서 체류 시간을 계속해서 좀 머물게 하는 것이 현재 카카오의 전략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효용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을 걸로 연구원님은 보십니까?
그렇죠. 과거와 비교했을 때 카카오톡이 단순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더 그런 컨텐츠를 집어넣고 그리고 카카오톡 내부의 AI 서비스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를 이끌어내는 것이 지금 유의미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관련한 AI 모멘텀을 누가 더 빨리 발현을 해내느냐 그리고 실적에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끄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네이버 카카오가 함께 엄청난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럼 이 AI라는 산업 내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앞으로도 좀 함께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의 움직임을 좀 기대해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카카오와 네이버가 아시겠지만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너무 많이 빠졌죠.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가장 큰 원인을 꼽자라고 하면 성장성이 결여된 성장주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장주인데 네. 성장이 없었다. 성장성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라고 하는 굉장히 특수한 시기에 네. 인터넷 플랫폼으로서의 그런 확대가 너무나도 가팔랐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게 엔데믹과 함께 어느 정도 오프라인 시장이 줄어들고 온라인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충분히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성장성을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추가적인 성장성을 도모할 수 있는 영역인 바로 AI 시장과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좀 지금 처음 이제 개화하는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이 같은 사업의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이 AI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일단은 뭐 쇼핑이든 다양한 지금 뭐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면 AI가 답변을 해주는 구글과 비슷한 그런 플랫폼에 대한 것들은 갖췄고 앞서 이야기했었던 피지컬 AI는 향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사진 중에 하나고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AI는 네이버 쪽에 있어서는 이제 여기 카카오는 챗GPT가 접목이 됐고 네이버는 자체적인 AI를 통해서 이런 챗GPT 같은 플랫폼을 좀 이렇게 내놓을 그런 가능성은 없나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차이점을 한번 다시 말씀을 네. 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하이퍼 클로바엑스라고 하는 LLM을 개발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거는 그리고, 쏙 들어갔어요, 얘기가. 그게 개발을 하고 나서 그거를 통해서 응용해서 이제 모델을 계속해서 좀 개선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카카오는 좀 반대인 게 네. 코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을 과거에 2022년도 이전에 개발은 하긴 했었는데 그 뒤로 언어 모델을 개발을 따로 크게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플랫폼 내에 있는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서 하이퍼 클로백스를 만들었고 계속해서 발전해가고 있지만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우리가 스스로 AI 모델을 만들기보다 우리가 AI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협업을 통해서 그 AI 모델을 빌려와서 어떻게 보면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AI 서비스를 우리 플랫폼에 이식을 하자라는 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맞고 틀리다는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까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몇 년 동안의 가장 큰 화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간의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해서 얼마만큼 더 좋은 모델을 개발해서 AI 서비스 성능이 더 뛰어난 서비스를 개발하느냐가 지금까지의 경쟁이었다라고 하면 네. 최근에는 더 적은 비용으로 상향 평준화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혜를 어떻게 보면 네이버도 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에 GPU를 확보를 하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인프라적인 측면에서의 기술력 투입이 더 됐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미리 닦아놓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좀 더 이제 좀 쉬워졌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자체적인 모델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많은 이제 유용한 서비스들, AI 에이전트라든지 그쵸.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부분을 낼 수 있는 것인가가 지금 네이버의 숙제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이제 오픈 AI의 GPT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모델을 지금 등에 업고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을 기반으로 얼마만큼 유용한 서비스를 유저들로 하여금 좀 수요가 있게 창출해낼 수 있는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는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카카오가 계속해서 하고자 하는 카카오톡 내에서 유저들이 머물러서 A부터 Z까지 다 할 수 있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쇼핑이라든지 광고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가장 지금 큰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외형 성장이라든지 수익성 개선들도 같이 함께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어떻게 보면은 4분기 실적부터 그 내용들이 좀 찍힐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카카오톡 안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챗GPT를 통해서 뭐 예약하기를 하거나 선물하기를 하거나 하는 거는 실시간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3분기를 지나서 4분기 실적 발표가 되는 내년 초가 되면은 카카오의 AI에 있어서의 효과, 매출 증가나 있어서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겠네요. 두 가지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챗GPT 4 카카오가 탑재가 되고 나서 이게 어떻게 수익화로 연결될 것인가라 했을 때 출시되기 되기 전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광고 수익입니다. 네. 챗GPT라고 하는 탭 화면에 들어갔을 때 결국에는 거기가 광고 지면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첫 번째 탭이나 두 번째 탭에 광고 지면이 이제 적용되는 것처럼 네. 그런 광고적인 부분에서의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챗GPT에 들어가면 광고 지면은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추가적인 광고 수익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구독 수익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챗GPT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카카오톡 챗GPT를 이용하다가 일반 챗GPT와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챗GPT도 특정 이상의 질문이 넘어가면 쿼리가 넘어가 버리면 이제 제한이 걸리거든요. 락이 걸리는데 그 제한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월 구독료를 이제 내야 되게 됩니다. 그 월 구독료 같은 경우에는 챗GPT와 동일한 월 29,000원 정도 수준인데 여기 이 월 구독료가 발생이 됐을 때 카카오에게 구독료 수입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해주신 거기에 좀 더 넘어가서 뭐 예약하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됐을 때는 그로 인한 커머스 매출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단계는 사실 챗GPT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해 줘야 된다는 좀 가정이 들어간 것이고 그 가정에서는 이미 구독 수익이 좀 많이 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시계열로 봤을 때는 첫 번째가 구독 수익이 얼마만큼 날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 뒤에 이어져서 AI 에이전트 수익들이 얼마만큼 기존의 사업들의 역량을 좀 더 보강시켜 줄 수 있느냐가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지금 미국에서는 챗GPT를 통해서 쇼핑몰이나 결제 서비스 외부 기업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검색을 해서 선물을 만약에 뭐 누구한테 보내고 싶다 아니면 뭐 물건을 구입하고 싶다면 뭐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 그리고 뭐 쇼피파이나 그런 또 뭐 있죠? 뭐 두 글자인데 그 뭐 머리핀이나 이런 수공예품 파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네. 되게 유명한 상장사 기업인데 네. 그 두 글자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기업 이렇게 다 이제 같이 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플랫폼의 형태를 그대로 이제 카카오와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확실하게 이제 드라마틱한 폭발적인 매출의 증가가 당장 4분기에는 나타나지 않더라도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될 내용이 있을 텐데 이걸 또 시장에서 얼마나 밸류를 또 책정하게 해줄지를 모르겠는데 연건이께서는 그 밸류를 책정을 할 때 어떤 지표를 보실 예정이세요? 뭐 쇼핑 쪽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 아니면 뭘 보실 예정이신가요? 둘 다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챗GPT의 트래픽 증가를 맨 처음에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많은 이용자들이 챗GPT를 사용하느냐 네. 이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챗GPT 유료 구독자가 얼마만큼 되느냐. 국내에서 특히 지금 프로모션도 좀 하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3개월 들어가면. 구독을 하면 네. 1개월 페이백 해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네.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뭐예요? 그러니까 호환성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챗GPT를 쓰시는 분과 기존에 있는 챗GPT를 쓰시는 분들 둘 다 양쪽 다 사용을 하시나요?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연동해서? 기존에 제가 만약에 유료 이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톡 챗GPT로 갈아타는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존 유료 구독자임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톡 챗GPT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서비스는 호환이 가능하기 네네네. 때문에. 그럼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에게 수익으로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가입하게 만드는 게. 그쵸.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 자체를 좀 어떤 부분에 줄 수 있을까? 가격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둘이 완전 똑같거든요. 네. 그런데 한 달 페이백 서비스 정도로는 좀 부족할 약하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했을 때 물론 향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구독 서비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모티콘
관련된 서비스, 구독 서비스라든지, 월정액. 월정액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구독 서비스를 여러 개 묶어서 챗 GPT for 카카오와 같이 묶어 사용하게 된다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쓴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좀 더 메리트가 많은 카카오톡 챗 GPT 서비스로 갈아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 이용자를 모아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 기존에 있던 유료 이용자를 카카오톡에 얼마만큼 더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도 좀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같은 AI라는 신성장 동력을 추구하고 있지만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물론 이미 적용을 하고 자체적인 LLM 모델을 만들고 있는 네이버가 한 발 더 빠르기는 한데 카카오는 천고만마 같은 정말 큰 대기업을 이제 우군으로 삼아서 어떻게 보면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러면 자체적이다 아니면 외부 조달이다 이렇게 요 차이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AI 쪽에 있어서의 방향에 대해서.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신 어떤 모델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차이점일 네.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느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고 하는 플랫폼이 사실 포털 기반의 모바일 앱이 지금 주안점이 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서는 결국 쇼핑이라든지 검색 광고 이 두 가지 축이 굉장히 좀 메인이거든요. 그런데 카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네이버는 그런 AI의 자체적인 수익화뿐만 아니라 이 검색 광고와 커머스 쪽에서 얼마만큼의 좀 부스팅이 될 수 있을까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온 서비스 AI라고 하는 AI 전략을 들고 나온 이유도 AI 자체의 수익화보다도 좀 더 자기네들의 그런 검색 광고 서비스와 좀 커머스 쪽에서의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전략을 지금 올해 내내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고 카카오 입장에서는 좀 검색 광고가 없는 대신 좀 광고 쪽에서의 메리트를 지금 현재 챗GPT를 통해서는 내기가 좀 힘든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향후에 이번에 카카오톡 개편을 통해서 쇼폼 탑재한 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광고 매출이 증대할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이 챗GPT for 카카오 서비스를 통해서는 얼마만큼의 구독 수익을 좀 땡겨올 수 있을 것인가가 좀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AI 투자가 확대가 되는 것은 성장 동력으로서 좋기는 한데 두 기업 모두 이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비용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몇 년 동안 빅테크 기업들과 같은 투자 경쟁에 끼어들지 못한 이유도 이 비용 문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 이후에 성장성에 대한 굉장히 큰 시장의 우려를 많이 받은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비용 투입을 막대하게 해서 거기에 따라가기에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좀 조절하는 상태에서 좀 AI 경쟁에 뛰어들다 보니 좀 그런 모멘텀을 많이 잃어버렸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LLM들이 많이 상향 평준화되고 적은 비용으로도 좀 더 많은 효율적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시장 환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런 환경 자체는 네이버 카카오에 되게 좀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현재 시점에서 AI 경쟁에 좀 나아가기 위해서 비용 투입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긴 하나 네.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많이 남아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주가가 사법 리스크에 있어서의 해소 이후에 회복세를 단기간에 좀 보이긴 했습니다. 챗GPT의 내재화 부분도 영향이 있겠지만 이 사법 리스크 부분도 꽤 큰 반향을 좀 일으켰는데 이게 완전하게 해소가 된 겁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다소 해소가 많이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왜 문제가 됐냐라고 봤을 때 김범수 의장이 결국엔 SM 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적인 요소였고 그쵸. 사실 김범수 의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는 꽤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 주가에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했던 이유는 그쵸. 카카오뱅크 때문입니다.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벌금형 이상의 문제를 받게 되면 대주주 적격 심사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대주주 적격 심사에서 이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10%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매각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대주주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카카오 내 그룹 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금융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 금융 서비스와 관련돼서 가장 큰 두 축이 바로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인데 카카오뱅크라는 큰 축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런 스테이블 코인 사업이라든지 향후 페이 사업의 그런 점진적인 확대에서도 많은 이제 좀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김범수 의장의 좀 그런 사법 리스크가 좀 중요한 화두로 올라섰었는데 네. 이번에 1심 법원 판결에서는 대부분의 그런 검찰 측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혐의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측에서도 항소 이제 2심으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네네. 그런 부분으로서 봤을 때는 좀 현재 시점에서 좀 리스크가 많이 완화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는 커머스 수수료의 인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성 개선이 분명히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는 워낙에 쇼핑 쪽을 더 강화하고 있죠. 저도 사실 네이버 멤버십 이용을 하면서 그 열심히 포인트를 적립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얼마 전에는 컬리와도 네. 함께 손을 잡게 되고 이런 커머스 쪽에 있어서의 네이버의 이 흐름은 장기적인 네이버의 성장 동력으로 한 축을 좀 자리 잡게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했을 그렇지만, 때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일 것 네. 같고 향후에도 커머스를 중심으로 좀 많은 수익화를 이뤄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 커머스 시장을 말씀을 먼저 드리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불황이라든지 지금 내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특히 이런 거래액들도 좀 많이 둔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 환경 자체는 좋지 않으나 결국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을 때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쿠팡과 네이버거든요. 여기에 이제 좀 쐐기를 박은 사건이 티몬 UMF 사태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티몬 UMF 사태가 터지면서 국내 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죽었는데 다시 말하면 오픈 마켓 시장에서의 네이버와 쿠팡만이 살아남는 경쟁으로 지금 2강 체제로 거의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물론 쿠팡이 압도적인 1등 자리를 유지하고 있지만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쿠팡과의 경쟁에서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면 셀러들에게 수수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쿠팡 같은 경우에는 셀러들에게 받는 입점 수수료가 굉장히 좀 높은 편에 네, 속한데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낮거든요. 그러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수수료에 대한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플러스 스토어 출시를 하고 그런 계속해서 네이버가 커머스와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영위를 하고 있잖아요. 개편을 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내고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수수료율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거래액 성장률이 안 좋은 것은 맞으나 거래액 성장률이 좀 정체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수수료 인상 효과를 통해서 이익성을 굉장히 좀 많이 증대를 시키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수수료를 인상을 했을 때 셀러들이 이탈하는 문제점이 부작용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쿠팡과 네이버 외에는 대안 세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네이버의 어떤 그런 수수료 인상 전략이 좀 많이 먹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상에 따른 매출에 대한 증가 네이버를 기대하고 있고 카카오는 이제 AI가 탑재가 되면서 뭐 광고 수익도 그렇고 이 플러스 알파의 커머스 쪽에 있어서 역시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카카오에 있어서 친구 목록이 다시 원복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뭐 어디 예정된 날짜 없습니까?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어요. 예정된 날짜는 없고 네. 4분기 안에 한다라고 하거든요. 12월 31일에 하는 거 아니겠죠? 아니, 그래서 이게 국감장에서도 좀 많이 이슈가 됐던 사태인데 롤백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된다고 했잖아요, 회사 예. 측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조금 뭐 부연 설명을 좀 네. 드리자라고 하면 이게 카카오톡 이번에 개편 과정에서 유저들의 가장 큰 불만이 나온 게 사실 첫 번째 탭이었거든요. 전 열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첫 번째 답답하고 탭에서, 이상해요. 네, 이제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비유하자면 부담스럽다. 그 좋아요 좀 안 눌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도 SNS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SNS인데 네. 이게 약결합된 SNS예요.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그쵸, 왜 그쵸. 그러냐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내가 팔로우하고 싶은 사람을 제가 직접 팔로우해서 그 사람들의 일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원해서 내가 네. 선택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소록에 담겨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카카오톡으로 자동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팔로우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이게 사진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주말 아침부터 막 부장님 사진을 보거나 뭐 저희 부장님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저들이 부담스럽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전국에 계신 부장님들 피눈물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카카오 입장에서는 다시 원복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그 첫 번째 탭에서의 원복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탭 외에도 두 번째 탭, 세 번째 탭에서의 많은 변화들을 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변화들까지 만약에 롤백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백이 어렵다라는 말은 그 업데이트된 내용은 살리되 유저가 지금 제일 좀 힘들어하는 첫 번째 탭만 친구 목록을 좀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버전 1.2에서 지금 1.5로 넘어갔다면 네. 1.5에서 1.0으로 다시 넘어가는 게 아니라 2.0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하는 거죠. 그렇죠. 추가하게 페이지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롤백이 어렵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자분들께서도 너무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이 많으신 부분을 모르는 좀 척하는 것 같기는 했어요. 그쵸. 롤백을 우리는 다들 친구 목록만 살려내라. 네. 다른 거는 맘대로 해라. 물론 이제 그 세 번째 탭에 쇼폼 컨텐츠 나오는 것도 거기에 이제 오픈 채팅방이랑 같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쇼폼 컨텐츠도 사실 저는 그거를 몇 번 그래도 한번 눌러는 봤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주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한테 쏟아내는 네이버 그 유튜브의 쇼츠처럼. 그게 과연 나의 그런 채팅창의 관심사와 이런 것들이 적용된 AI로 이렇게 관련한 내용을 선별해서 나한테 제공을 해주는 건가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약간 개선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친구 목록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 주셨던 우리가 원하는 그냥 기존의 친구 목록, 그리고 또 두 번째 탭에는 지금 같은 또 화면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더 이상의 이탈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로 이탈이 좀 많이 있었나요? 당시에는 좀 경쟁 SNS 트래픽이 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뭐 지금 네이톤이 부활한다, 맞습니다. 뭐 네이톤이라는- 토스에서 뭐 네. 앱 만든다 이런 얘기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뛰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동시에 점프하는 게 힘들잖아요. 막 이렇게 뛰게 되죠? 네. 저만 혼자 뛰면 사실 그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만 SNS를 이제 그 카톡 안 메신저를 할 거야. 바꾼다고 해서 다 같이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나 혼자 있게 되는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경쟁 어플 자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트래픽, 거의 5천만에 가까운 트래픽이 한 번 이동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역량도 충분히 많이 못하죠.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이탈 사태는 저는 없을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둘 중에 향후의 성장 스토리가 더 강력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라고 보세요?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각자 다른 관점에서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다만 처한 환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이버는 지금 향후에 뭐 단 25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사진을 나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청사진을 낼까라고 하는 기다리는 단계고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까지 이미 청사진을 그려놨던 거를 이제 아웃풋을 내면서 성적표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챗GPT에 대한 성적표. 그래서 좀 그런 성적표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는 것이 카카오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사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네이버가 연말까지는 좀 더 주가적인 부분에서 좀 우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해주신 아까 두나무와 인수와 관련된 뉴스도 그렇고, 이슈가 있죠. 그리고 향후에 내년도에 있는 AI 서비스라든지 AI 신규 그런 플랫폼 AI 뭐 피지컬 AI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좀 더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이버 잠깐 또 짚어보자면 혹시 주주 가치가 좀 주가가 희석될 만한 그런 합병 소식은 없을까요? 희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나무 인수 과정에서 네네. 왜냐하면 지금 송치영 의장이 네이버 최대 주주로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송치영 의장이 지분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이버의 신주를 발행해서 이거를 지분을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 걱정하더라고요. 희석이 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그것보다 두나무 편입으로 인한 지배이익 가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단에서 거의 11배 정도 차이가 나기 네네. 때문에 물론 지배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로 이게 들어오는 것이라서 뭐 지분율만큼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한 2천억 원 넘게 정도 이익이 들어오게 되는 건데 네. 지분 희석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이 지배이익이 들어오는 게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향후에 네이버와 카카오와 네이버의 행보를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대하실 텐데요. 같은 AI 모멘텀을 가지고도 나아가는 결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그동안의 성장주지만 성장이 없었던 두 기업이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뛰어난 성장을 좀 이뤄내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네커 투자자분들의 눈물이 빨리 걷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유진투자증권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경제 시그널 10도 2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장 정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